어떤 비평가들은 이번 선거 혼돈이 될 것이다 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전투표에서 내가 본 모습은 차분한 모양새였다. 여러 유권자들이 기표소 앞에 길게 줄 서 있었는데 거기서 한 젊은 여성 유권자가 말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전국서 누가 선거하러 가겠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있고 꽤 많은 유권자들을 보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무섭지 않거든요. 올해 생애 처음으로 투표하는 또 다른 유권자도 말했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죠. 투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무언가예요. 그는 살짝 불편해 보이는 위생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 내용은 BBC 서울 특파원인 로라 비커 기자가 쓴 4.15 총선에 대한 르포르타주입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보면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16년 사이 최고로 높았다며 코로나 전국서 성공적인 선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요. 뉴욕타임즈, 스카이뉴스, 버즈피드 등 여러 외신에서도 한국 총선과 관련해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4월 16일 시사팩토리 100.3의 담당 프로듀서 김성광입니다. 오늘도 4.15 선거 특집 진행을 위해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울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68.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충남에 비하면 무려 6.2%나 높은 수치인데요. 울산 시민들은 민주주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공적인 축제의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 울산 시니어와 주니어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이에 앞서 이번 축제에 참여한 유권자를 비롯해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에게 노래 한 곡 전하고 싶습니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s and kicked in my face, but I've come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 조광래 씨, 강기일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지금은 기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귀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북구에 살고 있는 29살 찐 청년, 조광래입니다. 저는 현재 울산광역시의 대표 청년 참여기구인 울산청년네트워크에서 우리 동네 보안관이라는 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다양한 청년 활동과 더불어서 미디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청년이 바라보는 4.15 총선 특집에 나와 다양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청년으로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두 분 서로 뵌 적 있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와 아들 뻘이고, 네, 저희 지금 이번 방송의 제목인 울산 시니어와 주니어 대담, 제가 적절하게 출연자 두 분을 모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서로 이야기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조광래 씨 부친은 제가 잘 압니다. 아, 그래요? 또 어떻게 네. 다 아시네요. 네. 네. 울산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이번 선거 전체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위성비례 정당을 허용하면서 양대의 정당 정면 승부가 됐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취지는 무색해지면서 소수당이 전멸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성 정당이 출연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취지가 소멸됐습니다. 네. 그래서 꼼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성 정당을 급조해서 선거에 임했던 정당도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노림수를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선거법 보완이 불가피합니다. 아, 네. 예. 네,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이제 거대 양당 정면 승부로 선거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제 180석이라는 이른바 슈퍼 여당이 또 탄생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전반적으로 참패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민생당 같은 이 소수 정당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다양성이 실종된 국회라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여러
언론에서도 다양성이 실종됐다. 21대 국회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좀 분석을 보니까 우리 사회 주류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수에서 진보로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찾아보니까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었는데 그 예외를 빼면 그 전이나 그 이유나 대한민국 국회는 보수가 주류였더라고요. 최근 18대 19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계속 과반을 넘었었고 20대 국회도 새누리가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분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출범한 제5대 국회가 있습니다. 아, 네. 이때는 민의원 전체 의석이 233석이었는데 민주당이 175석을 가져가면서 강력한 집권당으로 등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는 또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다수당이 그냥 집권을 하는 거예요.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죠. 60년 전에도 이런 분위기였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2석을 가져가는데 그쳐가지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때 이후 60년 만에 민주당이 네. 가장 성공한 선거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그 미래통합당이 실패한 선거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때는 네. 울산에서도 울산 갑구에서 민주당 최영근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또 을구에서는 무소속 정혜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아, 자유당 의원은 당선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갑구 근데 울고 하니까 갑구는 어디쯤이에요? 그때는 울산 군 시절인데 예. 갑구는 이제 울산 군 전체 지금 울산 광역시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네. 서쪽 서쪽. 언양 뭐 범서 이쪽을 갑구라 그러고 네. 을구는 이 울산 읍지역 네. 그 다음에 하상면 뭐 그렇게 저기 동면 지역 뭐 이렇게가 딱 두 자리가 있었네요. 예 을구 그렇게 되는데 정확한 경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갑구 을구 그렇게 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는 자유당원은 한 명도 없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울산에는 전국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또 보수 야당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였죠. 아, 예. 그렇죠. 여기는 전국 상황과는 다르게 보수당이 집권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강래 씨. 네, 저는 뭐 전국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슈퍼 여당이 탄생함으로써 이번 국회는 사실상 이제 다양성과 이 균등함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초 20석을 목표로 했던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지난 20대 국회와 동일한 6석을 가져가면서 이 원내 교섭단체가 이번 국회에서도 되지 못했는데요. 네. 거대 양당 사이에서 다양성의 목소리를 내는 이 소수 정당의 영향력이 이번 국회에서도 얼마만큼 사실 미칠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문재인 정권 이렇게 판도를 바꿔놨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총선 하루 전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시민들 평가 때문인지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반응이 54.4%로 아주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어요. 또 총선에서 이번에 북한 변수가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건 진짜 처음 보는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서 몇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렇죠. 선거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비상 상황입니다. 네, 현재 세계적으로 약 12만 4천여 명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맞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현재 확진자가 6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번 선거에 여당이 압승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예.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예. 네, 강래 씨. 네, 저도 되게 선생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도 당연히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초기에는 선거 국면에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제 우려와 달리 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대응을 굉장히 잘하면서 오히려 선거 국면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 사태와 더불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약점들을 이 코로나19가 상쇄시키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울산 지역구 총선 결과로 한번 돌아보죠. 전국적으로는 미통당이 열세인데 울산에서는 북구 제외하고 5개 지역구에서 미통당이 휩쓸었습니다. 이거 원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평가가 되지만 네. 영남 지역에서는 보수 야당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네. 울산에서도 민중당이 차지하고 있던 동구를 보수 야당이 탈환하면서 의석을 4석에서 5석으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시장과 구청장 군수 모두를 석권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죠. 네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뭐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또 지방선거인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계속 갈까요? 이 추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향후 2년 동안 민주당이 지금 지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석권하고 있으니까 네네. 얼마나 이 시민들을 음.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내느냐에 달려 있죠. 그렇지 못하면 2년 후에 또 냉혹한 평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강래 씨. 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민주당 열풍이 이른바 민주당 열풍이 불면서 네. 이 보수 정당의 텃밭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지금 이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한 개 지역구를 제외하고 모두 이제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심이 사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제 울산 시민들의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울산은 이제 전통적 보수 텃밭이라고 또 보기 힘들지만 또 전국적 대세 그러니까 여당의 우세에 큰 작용을 하지도 않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랫동안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기성 정치인의 역할과 영향도 또 일조했다고도 봐집니다. 네,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했죠. 시대는 흘러왔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중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래통합당 박성민 당선인이 민주당 임동호 후보자를 크게 이겼습니다. 임동호 후보자가 노동당 이항희 후보랑 단일화를 했어도 박성민 당선인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였는데 원인이 뭘까요? 네, 박성민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극심한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당선자는 넉넉한 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뭐 중구 주민들이 2차례 구청장을 지낸 박 당선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네거티브 상대의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표심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준 선거이기도 합니다. 네, 네, 강래 씨. 네, 아무래도 이제 박성민 당선인의 경우 오랫동안 중구라는 지역에서 공직 생활을 해왔고 울산 중구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성민 후보가 구청장 선거에 낙선하기도 했지만 이 촛불 전국 직후에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급격히 좋지 않은 탓도 컸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지금은 이 보수가 강세였던 중구 민심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후보자 자질 문제는 어쨌든 국민 대의자를 뽑는 건데 네거티브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질 문제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오간 걸까요? 좀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로 그 성장기에 청소년기에 또 청년기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 그 뒤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민 당선자는 그 이후에 구의원 활동과 구청장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상쇄하는 뭐 주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선자 공약 사항은 저희 지난번 시사 팩토리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우선순위로 지켜야 할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중구는 장현동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될 것이고 네, 혁신도시 조성된 혁신도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원도심 네, 원도심의 역사 문화지구 지금 시립미술관도 곧 개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뭐 역량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구청장 재임하면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무대를 국회로 옮겨서 네. 할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입법을 통해서 예,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예. 강래 씨도 요거 관련해서 아까 잠깐 공약보다는 요번 선거에 제기됐던 논란 네. 해가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한번 네. 좀 방금 이제 아까 요거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박성민 후보자 개인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네. 이제 뭐 어떤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네. 특히 지난 4월 9일에 이제 울산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울산 미투 연대가 사실 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며 주장을 했고 이제 박성민 당선인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이미 수차례 입장을 밝혔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시면 이제 충분히 좀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미투 운동도 최근에 좀 붐을 잃었고 네. 지금의 여성들은 과거 여성들처럼 어떤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라고 네, 그렇게 입장을 주장하시죠. 밝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게 어떨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시니어와 주니어의 의견이 살짝 갈리네요. 네. 네, 계속해서 남구 갑에서 미래통합당 이채익 당선인이 민주당 신규명 후보자를 1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 둘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붙었었는데 그때는 이채익 당선자가 한 2천여 표 차이로 어렵게 이겼었거든요. 무슨 변화가 있던 거죠? 예. 20대 선거에서 신규명 후보는 39.81%를 득표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43.27%를 득표했습니다. 네. 지난 선거보다 오히려 3.5% 정도를 더 득표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15.6%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중도 보수를 표방한 민생당의 강석구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2.2%를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채익 당선자가 53.4%를 득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강래 씨.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작용됐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뭐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 프리미엄이 좀 작용했던 부분도 있고, 이 최근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여당인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울산 남구 지역 민심이 좀 고스란히 이번 선거에 드러나지 않았나. 네, 그 그렇게 분석도 좀, 굉장히 네, 납득이 가네요. 네. 여기서 어떤 공약이 우선순위로 좀 지켜져야 할까요? 예, 남구 갑에서는 옥동 군부대 부지 활용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을 했죠. 이번 선거에서. 네. 역시 그 이채익 당선자도 옥동 군부대 이전과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봤을 때 이제 다른 지역구도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채익 당선인의 공약을 좀 살펴보면 네. 대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유치하겠다, 뭐 짓겠다는 식 공약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유권자들은 시설이나 타운이 실제로 들어섰을 때 정말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냐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청년으로서 이채익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이 정치는 결국 유권자들에게 와닿는 생활 정치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활 생각합니다. 정치.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수 실버 복지관 설치나 이제 트램 설치 같은 공약들은 과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하실 때 정말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공약에 대한 디테일, 네. 섬세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남구 을로 한번 넘어가 보죠. 김기현 당선인이 1만 5천여 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를 가볍게 떠돌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남구 을에서는 네. 미래통합당에서 현역인 박맹우 의원을 제치고 네. 김기현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부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김기현 후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본선거에서도 낙승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김기현 후보가 국회의원 3선을 했고 또 네. 시장까지 지냈고 네. 그런 경력들이 상대 후보를 뭐 압도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울산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태, 크게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리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영향을 네. 미치지 못한 것 네.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대 후보인 박성준 후보 측도 조금의 원인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비교적 이제 김기현 당선인의 비교적 이제 부족한 인지도와 네. 이 공식 경험으로 유권자들에게 강한 어필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네네. 뭐 청년 문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못해서 사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지 못한 탓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남구을 당선자가 좀 지켜야 할 공약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남구을에서는 이제 석유화학 공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좀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네. 안정성도 확보해야 되고 네. 경쟁력도 강화해야 되고 그쵸.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장생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일들을 당선자가 잘 해결해 줘야 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강래 씨. 네, 저는 이번에도 이제 공약보다는 좀 논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좀 있었죠, 김기현 그랬죠. 네, 당선인에게.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진실도 좀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제 꼬투리 잡듯 펼치는 네거티브 공세라면 이제는 좀 지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깜깜이 선거였는데 네. 네거티브 공세로 유권자들은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죠. 정치인에 네. 대한 혐오로 연결되고 실제 네. 정치 내용에는 관심 못 가지게 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4월 16일 시사팩토리 100.3 4.15 총선 분석 울산 시니어와 주니어 대담 1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짧죠. 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2부를 통해 나머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6주기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유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추모식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선거가 겹치면서 관련 뉴스가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수단이 조대환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서울 고등검찰청 조사실로 소환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같은 세월호 특조위에서 위원장으로 일했던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세월호 유가족을 도발하고 또 특조위 운영을 수차례 파행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전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 책임 주장은 전체주의적이라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월 16일 시사팩토리 100.3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길기판, 기술의 강승복, 진행과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